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앞서 당을 나간 비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친윤계가 포함되면서 중립성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충청권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인물은 누구인지 알려드립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향후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서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16살 A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불장난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포함되면서 중립성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어제 탈당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과 협력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르면 14일 공동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 의원 가운데 129명이 공동 성명을 내는 등 탈당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당무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며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 6명을 포함한 10명 규모의 공천관리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포함된 걸 두고 공천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서 비대위 첫 현장 회의를 연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중에 받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에게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서울과 부산, 영동과 영서 등으로 세분화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퇴해야 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도 장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에 뛰어들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실 출신은 전국적으로 30여 명. 지역에선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갑에서 18대 의원을 지낸 강 전 수석은 사선의 홍문표 의원 지역구이자 보수 성향이 강한 홍성 예산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그동안 농업 발전 등에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볼 때 홍성과 예산과 홍성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반 사퇴한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천안시 병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차관 출신으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각각 천안에서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세종시 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세종시가 보통들 험지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거철마다 주요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면서 국정요직이 개개인의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뭐 당내 경선이 있습니다만은 후보로 들어왔었을 때 한 줄 경력으로서 이걸 조금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선거를 90일 앞두고 이제부터는 출마자 의정보고회를 비롯해 출판기념회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도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게 금통위원들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 경로가 저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입니다. 한편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아직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대포를 쓸 수도 있고 약간의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고 지금은 소총도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편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경상수지도 당초 전망치인 490억 달러의 대체로 부합하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11개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거래가 현지 시각 내일부터 바로 가능해집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모두 11개입니다. 당장 현지 시각 내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그간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 거래 등을 이유로 현물 ETF에 반대 입장을 펴왔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10여 개 투자회사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곧 허용될 거란 기대가 커져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난 법원의 결정을 고려해 이번에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에 국한되며 암호화폐 자산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ETF 판매자가 공정하고 진실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건 물론 상장과 거래는 미국 내 등록된 증권거래소에서만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호 조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투자자와 투자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해왔습니다. 실제 증권거래위 발표 직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성숙해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앞서 짧은 영상 보신 것처럼 연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미세먼지가 더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추석 상임연구원 신상엽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다들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 며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다들 마스크를 꺼내서 쓰고 계신데 사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겨울철마다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요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에서는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호흡기 감염병이 사실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실외로 나가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는 사실은 뭐 마스크와 같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날은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나쁨이지만 초미세먼지는 좋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날씨가 맑은데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나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정말로 많으면 네. 우리 눈에도 뿌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제 그 미세먼지를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잘 크게 가늠이 안 되실 텐데 네. 우리 몸의 머리카락의 지름 그게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된 아주 작은 입자가 이제 미세먼지고 그걸 4등분해 놓은 게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막 돌아다녀도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뿌옇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많은 거겠지만 눈에 그렇게 뭐 뿌옇지 않고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더라도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의한 노출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초미세먼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좀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이제 일으키는 병리적인 형태가 우리 몸에서 좀 다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들어온 자리에서 우리 몸에 이물질로 인식을 하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각막염, 결막염이 생기고 코에 들어오면 피염 생기고 기관지에 들어오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그다음에 기저호흡기 질환이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곡이 들어온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전신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지금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1군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여기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초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미세먼지 마스크와 다른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뭐 마스크라는 게 뭐 미세먼지도 막으면서 또 어찌 보면 호흡기 감염병도 동시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막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19를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 비말의 크기가 미세먼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말을 잘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또 외부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식약처에서 의약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KF80이나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맑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 기저질환 자란 어르신들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이라면 그런 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외부 외출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게 마스크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외출을 삼가하고 그리고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오토바이 절도범이 불을 질러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사는 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 보니 인근에 사는 16살 고교생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재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집에 다시 들여다놓고는 불을 붙입니다. 불이 집으로 번질 때까지 30분 넘게 지켜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놀란 이웃 주민이 자고 있던 일가족 2명을 깨워 가까스로 목숨은 살렸지만 집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방화범, 잡고 보니 이웃마을에 사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불은 왜 질렀습니까? 피의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경찰은 검은색 외투 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하고 또 동네 그 주민들 탐문수사해서 그 동선 추적을 해가지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17시간 만에 검거하게 된 겁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불장난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또래 2명과 마을을 돌며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화마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치매를 앓는 93살 노모와 희귀병 환자인 60대 아들은 집을 잃은 채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저기가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불편하기는 해도 이제 거주지가 거기가 괜찮으니까. 경찰은 조사가 끝내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5년 전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대전 영아 살해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40대 친모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여성. 5년 전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나 양육수당 등 여러 제도와 사정을 고려하면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보이지 않고 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이 홀로 출산을 감당했으며 긴급 체포 직전에 경찰서에 자수하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한 달여 뒤 집 인근 강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입양을 보내려 했지만 절차상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6년 경기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딸을 안매장해 살해한 또 다른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제조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없었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주요 성분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케미칼의 경우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시 유공생물공학연구실이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고 이후 서울대 실험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 등 결과를 알려왔지만 판매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애경 등 업체들도 당연히 가졌어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무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에 해가 없다는 허위 표시를 했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이죠.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7월부터 민간에서 대전시로 이관됩니다. 앞으로는 점포 운영 방식도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바뀌게 되는데 기존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무엇인지 황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94년 준공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대전시 공유재산이지만 그동안 상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개별 점포의 계약과 시설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 무상사용 20년과 유상사용 10년 등 30년간의 위탁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서 운영권이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다. 대전시는 운영권을 가져오는 즉시 601개 모든 점포의 운영 방식을 공개 입찰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일부 이제 그 권리금 등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이제 정상화하려는 취지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해서 시 재산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게는 30년간 지하상가를 지켜왔는데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상권을 키운 상인들이 오히려 계약에서 탈락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협약서에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들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있는 유상사용 전환으로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다른 공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인들은 다음 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11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올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확대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밤 시간에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통행이 많지 않아서 이제 상향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 운영 기간 스쿨존 평균 통행 속도도 8% 가까이 빨라지는 등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올해 이런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학부모 등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입니다. 단속 건수가 크게 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스쿨존 시간제를 운영한 지난 반년 동안 2022년 같은 기간보다 과속 단속 건수가 1.5배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30km 운행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엇갈리는 시민 반응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섣부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스쿨존 시간제 도입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단순히 암울한 놀라움 그 이상이다. 지난해 연말 뉴욕타임스의 칼럼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나 싶지만 실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 2020년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한 이래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는데 인구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2만 명, 20대는 620만 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건데 이 같은 추세라면 곧 20%를 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나머지 8곳도 고령 사회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화 사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도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부서가 돼버렸고 문제가 누적이 되면 그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게 인구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 역시 7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지자체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고령화, 지방소멸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 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 30대보다 많아졌는데 67대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장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단위 기초단체 94%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일할 사람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인구 관련 통계는 모두 최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전망치지만 정말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해 가장 빠르게 소멸한 국가로 기록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부의 대책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좀 이게 그 인구 감소되는 그 지역도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 좀 추이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좀 정책적인 그런 그 시사점이나 그런 걸 좀 얻어서 좀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킨 고차 방정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통계를 보면서 외국 석학과 언론까지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린 너무 태평한 건 아닌지 절망적인 수치들보다 무관심한 우리 사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무용한 대책이 더 무섭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1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아를 키우는 많은 가정이 양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생후 11개월까지 0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 달에 100만 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1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0살은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올랐고 1살은 기존 3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땐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 최소 2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가전 IT 박람회 CES에서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수소에너지 등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탄소 경제가 가져온 부작용인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황동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른 키보다 큰 네모난 이 차량.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미래형 차량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고안된 미래형 이동수단. 이 모두를 움직이는 동력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입니다.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동, 운반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다시 전기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연 없이 전시관 안을 운행하는 꼬마 기차. 이 기차에도 수소에너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선로를 통해 전달합니다. 미래에 상용화할 드론에도 수소 발전기를 달게 됩니다. In the train tunnel. So I think that's a great idea that we have hydrogen fuel for renewable energy. 이 국내 기업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 터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웬만한 화력발전소 4기 규모로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도 발전용 수소가스 버너를 개발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CES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과제를 놓고 해마다 신기술을 선보여왔습니다. 올해는 수소와 AI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팔과 다리 근육 힘이 약해져 등산이나 여행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리 근육의 힘을 늘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간단히 있기만 해도 최대 30%의 힘이 더 실린다는데요. 효과는 어떨까요? 박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대 중반인 최성철 씨가 산에 오릅니다. 허리와 허벅지에 두른 벨트 모양의 기구는 다리 근육 힘을 늘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다리 힘과 관절이 약해져
한동안 둘레길만 걸었는데 나무나 바위가 얽혀있는 경사진 험한 산길도 가볍게 올라갑니다. 로봇의 도움으로 최 씨는 해발 600m 봉우리를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한 60% 정도, 70% 정도 그 정도 힘쓰고 올라온 것 같아요. 최 씨가 입었던 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문워크 옴니입니다. 무게는 2kg이지만 이걸 입으면 다리 근육의 힘이 30% 더 늘어납니다. 골반 양쪽에 붙은 4개의 모터는 걸을 때 균형을 맞춰주고 사용자 움직임을 예측해 다리 근육의 힘을 늘려줍니다. 나이 든 분도 혼자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보행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험한 바위길이나 가파른 계단, 불규칙한 돌계단 등 상황마다 다르게 힘을 실어줍니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보행 환경에서 근력을 보조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새롭게 탑재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맞춤형 근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로봇에 이어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도와주는 신형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KBS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인선기업 500만 원, 남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39만 원, 진산 농업협동조합 100만 원, 고옥순 씨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금산 농업협동조합 100만 원, 금산 조경공사 이명빈 씨 100만 원, 부리 농업협동조합 100만 원, 인주면 행복키움 추진단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주면 이장단 협의회 20만 원, 온양일동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 30만 원, 인주면 기관단체장 30만 원, 인주면 체육회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1.5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처리를 하는 20여 분 동안 해당 구간에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2~3배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 새벽에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한번 유입되겠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 전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터널 출입구 등에선 가시거리가 더 짧아지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공주와 세종 5도, 대전과 논산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과 서산이 영하 3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내포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 영하 1도, 낮 기온은 서천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